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8강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요 며칠 오랜만에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서 참 좋았습니다. 세계 1등이 아무나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브라질은 거의 모든 국민들이 어릴 때부터 축구공을 갖고 놀 정도로 축구 1위 국가가 될 만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또 다른 부분에서 1등 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요. 아무튼 월드컵 참 지구인의 축제 맞는 것 같습니다. 16강 쾌거를 이뤄낸 우리 축구 대표단에게 수고 많았다, 잘 싸웠다,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내부 패널 함께 하겠습니다. 성금주 전 민주당 의원, 윤경호 MBN 논설위원,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벽까지 축구 보신 분들이 글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임금님 기획 캔디 쓰시는 분, 아쉬움이 남지만 위대한 도전이었고 아름다운 여정이었습니다. 선수단 여러분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역마살림, 축구는 비록 졌지만 우리 선수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보냅니다. 최선을 다한 모습,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열심님, 축구로라도 힘든 시국 마음을 좀 달래봤습니다. 모두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 또 시사 1번지로 또 마음을 달래봅니다. 좋은 하루를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파란대무님, 진짜 골다운 골은 백승호 선수의 슛이었습니다. 지난 보름감 너무 수고했고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태극전사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렇게 태극전사들에게 박수 보내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글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선정해서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렌모에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수 소장, 어제가 아니고 오늘 새벽에 다 보셨나요? 예, 다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우리 선수들 너무 피로해가지고 피로가 쌓여서 그 전에 이렇게 뛰는 것처럼 못 뛰는 거 보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싶더라고요. 예, 패스도 조금씩 그것 때문에 안 맞아서 그 패스에 뺏기어서 위기를 맞이하는 거라든지 조금 이제 몸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못 막는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정말 그 애한 마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꼭 이야기해야 되지만 이 공정한 심판. 여기서 페널킥을 주는 거에 제가 볼 때 이거는 브라질이라고는 피파 1위에 대한 일종의 보상처럼 준 거다. 그것 때문에 한국의 추격의 의지도 꺾였고 뭔가 흐름을 바꿔버린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바이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심판들한테. 그러니까 같은 선수가 이렇게 볼 다투다가 넘어져도 호나우두가 넘어진 거 하고 네이마르가 넘어진 거 하고 이게 좀 다르게 보이나 봐요. 맞습니다. 확실히 그게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윤경호 의원도 보셨나요? 전 드문드문 볼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이제 끝났으니까 손흥민과 김민재가 지금까지는 제 눈에 보였던 선수에 다 했는데 이제는 백승호, 이강인, 조규성 이들이 있어서 이제 한국 축구 앞으로 괜찮을 것 같다. 역시 젊은 세대들이 있다는 게 듬직했습니다. 축구는 11명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 손흥민 선수 그야말로 월드 클래스인데 브라질은 11명이 다 월드 클래스 아닙니까? 쉽지 않죠. 몸값도 한 5배 정도 차이가 5배 아니던데요? 그래요? 훨씬 더 합치니까 2조 원이고 브라질은 네. 우리는 2,200억이니까 10배. 10배인가요? 브라질이 세계 1위답지요. 그리고 브라질은 또 축구의 나라다. 브라질 하면 축구니까. 그전에는 브라질하고 독일 아니었습니까? 이번에 이제 독일이 2번 연속 16강 탈락했는데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축구는 22명이 90분간 열심히 공을 갖고 싸우다가 독일이 이기는 경기. 이렇게 축구를 정의한 적도 있었는데 공은 둥그니까 몰라요. 또 장성철 소장은 끝까지 다 봤습니까? 아닙니다. 전 전반전만 보고요. 잤습니다. 너무 속상해가지고요. 끝까지 봐줬으면 뒤집어질지 어떻게 근데 알아요? 제가 안 봤기 때문에 후반전은 1대0으로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두 경기를 했다 그러죠. 첫 번째 전반전은 경기에서는 지고 0대 0로 지고 후반전에 두 번째 경기에서는 0대 1로 이기고. 근데 안타까웠던 게 주전과 비주전의 차이가 그 1위 팀과 28위 팀의 차이가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선수는 대부분은 예선 3경기 뛰고 또 이제 16강도 뛰니까 잘 못 움직이더라고요. 발이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공중볼 다투는데도 이렇게 못 뛰어오르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짠했어요. 김진수 선수가 고백을 했어요. 몸이
안 움직였습니다. 예, 그러겠죠. 그럴 힘들 거예요. 겁니다. 그 체력적인 한계가 컸지 않아요? 우리가 제일 짧은 시간이었더라고요. 72시간 만에 다시 이렇게 맞아요. 싸웠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어제 지역에 갔다가 새벽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2시쯤 집에 들어갔다가 이제 뭐 좀 씻고 하다 보니까 그냥 축구를 보게 됐는데 저는 뭐 4골 전반에 먹는 과정 속상했지만은 마지막 후반 그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거의 그 탈진한 상태에서도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보니까 끝까지 버티더라고요. 후반에는 한 골도 안 먹은 거잖아요. 네, 네, 우리만 그러니까요. 넣고. 근데 이제 4대 1로 패색이 짙어진 가운데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 정말 진짜 대단하다. 우리나라 선수들 젊은 선수들이 정말 대단하고 이게 대한민국의 힘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일 동안 되게 행복했어요. 예. 그러니까 토, 일, 월. 와, 우리 16강 갔구나. 손흥민 선수가 황희찬 선수한테 패스한 거 저 한 50번은 본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기대감도 있었고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한 그 3일간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사해준 선수들에게 정말 깊이 네,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컨디션 좋아가지고 다시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브라질이랑 그럼 붙지 말고. 저희가 2대 1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4년 후에는. 일본은 안타깝습니다. 네. 참 열심히 싸웠고 선제골도 넣었는데, 근데 크로아티아는 그 동안에 승부차기로 이렇게 그 진출한 경우가 꽤 있었잖아요. 네. 지난번에도 그렇고. 근데 역시 그것도 좀 많이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승부차기를 보니까 일본 선수들이 흥분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실축을 하잖아요. 너무 성급하게 막 그냥 막 생각 좀 차분하게 좀 정리를 하고 찼어야 되는데 그냥 막 바삐 움직이더라고요. 아 흥분해 있구나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아시아 축구 쪽에서 호주, 일본, 한국 이렇게 세 나라가 진출한 게 처음 있는 일인데 이제 세 나라가 다 네. 탈락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면 이제 문화가 유럽은 워낙 축구가 아주 뜨거운 나라고 또 아시아가 그만큼 안 되는데 토양 같은 것이 필요한 거죠. 저변이 좀 넓어야 되는 거 저변이, 아닐까요? 예. 저변이 두터워야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거죠. 뭐 저 중요한 건 축구가- 생활 축구에서 예, 연결되면 제일 좋고. 축구가 발전하려면요. K리그의 관중이 많이 들어야 네. 그래야 한 10몇 년, 20년 뒤에 그게 그대로 월드컵이 연결되는데 한국은 K리그에 대한 관중은 적고 국가 대항전만 이렇게 이제 관심이 높으면 축구의 어떤 그런 기본적 토대가 약해진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뭐 축구 1등에 목매달았던 건 아니니까 뭐 잘한 겁니다. 네, 그럼요. 16강 진출 쾌거를 이뤄낸 우리 축구 대표팀 정말 아낌없는 칭찬 보내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오면 박수 많이 쳐줘야죠. 네. 축구 아까 독일이 이기는 경기라고 그랬는데 축구와 관련해서 또 누가 이렇게 재밌는 정의를 하나 하더라고요. 축구는 정말로 운동이 필요 없는 22명이 열심히 뛰는 경기를 정말로 운동이 필요한 수만 명이 보고 있는 정말 정확한 규정입니다. 운동합시다. 요즘에 김든수 소장 달리기를 열심히 하신다고. 예, 저는 뭐 한 번에 8km에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해서 한 15km에서 20km 사이 정도를 달리는데요. 그런 이렇게 운동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앱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한 60km 한 달에 한 60km 뛰어서 한 2천 몇 등이었는데 겨울이 왔더니 지난번 달렸더니 지금 1,600등으로 들어왔습니다. 많이 올라오셨네요. 안 뛰는 분들이 꽤 많이 예, 그렇죠. 계시다고. 추우니까. 예. 그래서 희소성에 의해서 내일 달릴 예정인 내일 달리면 잘하면 세 자릿수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축구 이야기 앞으로 더 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오늘 좀 했습니다. 정치권으로 가보지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수사받고 서훈 전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은 구속이 되고 이런 식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이러면서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이게 큰 그림 아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정치권을 좀 흔들어서 새로운 정치 판도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관측을 했던데 김두수 소장 그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분석이 거의 정확할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국정을 운영하려면 협치가 필요한데 협치가 아니라 그냥 야당 탄압으로 그냥 일관되고요. 이렇게 이제 강대강 대결을 유도하는 이유는 정계 개편을 염두에 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일종의 색깔론을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범죄자로 이렇게 몰아가는 이 형식을 통해서 민주당 내 분열을 유도하고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년 4월에 총선이라면 이 구도가 어느 정도 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년 한 4개월 이상을 계속 이런 식으로 강대강 대결 구도를 가져가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통과가 제대로 안 되면서 이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거는 저는 나중에는 현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다. 경제도 어렵고 이렇게 어려운데 오히려 지금 뭐 정부 여당이 오히려 뭐 예산은 안 통과 쉽게 안 시켜도 좋다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이게 너무 단견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1년 이상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는 이게 나라를 그렇게 끌고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성철 소장은 유인태 전 총장의 분석을 일리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처음에 기획된 거를 예측을 하고 뭐 그런 의도를 분석을 했다라기보다 일단은 이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분석을 하니까 또 그럴듯한 것처럼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개인적인 비리와 의혹 문제를 가지고 측근들 구속함으로써 딱 올가매놓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북송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걸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불법을 저지른 정권 이렇게 몰고 가서 진영 자체를 좀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의도대로 될까라는 좀 생각도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의도했을까라는 좀 생각도 있어서 이거를 좀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정략적인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진영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분석하는 게 맞나? 저 솔직히 좀 회의적이에요. 처음부터 큰 그림을 그려서 시작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럴 만한 그림을 그릴 만한 사람이 있을까? 또한 대통령께서 뭐 정무적이거나 정략적인 그런 분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잘못된 것들 수사하다 보니까 야권에서 또 정치적으로 분석을 좋아하는 머리를 가진 분들이 이런 식으로 좀 분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윤경호 의원 시각은 어떠세요? 저도 초두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200일 됐다고 그래요. 어저께 12월 5일이 이재명 대표의 100일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200일이었다면서요. 200일 동안에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남은 4년 몇 개월의 기간 중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어떻게 국가를 경영하겠다. 이거 아무리 제가 주문을 해도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까 잘못된 거를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측근도 잡아들였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에게도 칼날이 갔다 이거죠. 뭘 위해서냐 뭘. 자칫 잘못하면 이건 올밭 문재인 올밭 민주당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 우리가 5년 후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과정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중에 전임 정권에서 이러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있기에 이건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라는 식의 그림 속에 이런 게 있다면 그건 뭐 인정할 만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무조건 전임 정부에 대해서 칼날을 들이대는 게 전임 정부에 대한 반대 그리고 무조건 거꾸로만 가면 된다. 이런 거 이외에는 보이질 않으니까 이건 정무 기획도 누가 하는지 전혀 안 보이고 예. 그리고 이런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검찰의 칼날이 들이대져 있다면 이건 큰일 날 일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검찰에 있는 휘하 부하들에게 하나하나 지시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럴 능력이 없는 분들이 지금 정권을 잡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참 걱정입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한 발언 정확히는 이겁니다. 들려오는 얘기로는 민주당을 쑥대밭을 맞는 다음에 정계 개편을 도모한다는 말들이 몇 달 전부터 흘러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송금주 의원 민주당 네. 내부에서 혹시 그런 위기의식 이런 게 있습니까? 이런 정계 개편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나오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따른 당내에 약간의 분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 좀 이제 뭐 서훈 원장에 대한 구속까지 가면서 점점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단순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수준이 아니고 민주당 전체 구성원에 대한 리스크로 이제 위기 의식을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정계 개편의 큰 그림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 주변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은 가지고 있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전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권이 변경된 이후에 보수층 일부의 그런 보복 감정이 있거든요. 전 정권에 대해서 당한 만큼 당한 것보다 더 되돌려줘야 된다는 보복 감정이 있고 그 보복 감정에 편승해서 자신들의 지지율을 유지시키려는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잘하는 부분,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자기가 잘하는 부분에 대한 자신감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잘 안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검찰 수사에 의지해서 전국을 이끌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통령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벌써 200일이 지났는데 200일, 300일 그리고 이제 내년 이렇게 가버리면 사실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 대통령이 본인이 집권하면서 목표하는 역할을 실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꾸 검찰 수사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을 버리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괴멸 얘기가 나오는데 김두수 소장 전망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리스크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분당 얘기까지 지금 슬슬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영향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소환되고 또 소환의 결과 뭐 어쨌든 뭐 구속을 시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논란이 오면 당이라는 것은 원래 크게 두 세력이 있죠. 주류와 비주류. 그래서 이 현대 전당으로 오면서 특히 이제 이 여야 간 대결이 강대강으로 되면서 주류 비주류의 어떤 이런 비율이 옛날보다는 줄어들어서 좀 더 당 대표 중심의 주류화 이런 것들이 실현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당내 민주주의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진영 정치로서 양쪽이 서로 강하게 대립하면 강하게 대립할수록 그 내에 강경 세력이 주도를 하게 되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뭐 분당 가능이나 어쨌든 이런 거는 좀 더 지금 시점도 아니고 상당히 6개월 뒤 이제 이 진행의 상황에 따라서 좀 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이재명 대표도 뭐 이제 100일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덜 나올 거다. 다만 대선에서 싸운 두 사람이 바로 다시 이제 한 사람은 당 대표가 되고 한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대립하는 정치는 한국 정치 또 처음 있는 일이고요. 거기에서 계속 이제 대통령이 잘하는 사법 이렇게 이제 칼을 휘두르기 때문에 이것의 그 느낌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서로가 이게 부딪혀 버리면 둘 중에 한쪽이 부서지거나 아니면 둘 다 부서지거나 이런 일이 벌어져서 새로운 정계 개편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보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건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날 그대로 부딪혀서 또 다른 기회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정치를 끌고 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마인드가 나는 구태 정치인하고 달라.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도 이전해서 용산으로 가고 앞으로 새로운 정치 만드는데 내가 선봉이 설 거야. 이런 의식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더라도 정상적인 과정을 이렇게 거쳐 나가야지 전두환이 하듯이
구 정치인들 싹 묶어서 정치 활동 금지 이런 걸로 막 묶어서 그다음 삼천 교육대 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시절도 아니고 자기들 생각대로 되지 않을 건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계 개편 뭐 지금은 좀 이런 얘기긴 합니다만 장성철 소장께서는 처음부터 큰 그림 갖고 시작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렇지만 이제 뭔가 그런 얘기들이 보니까. 슬슬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민주당만 또 이렇게 그 와해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권 내부도 뭔가가 지금 변화가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권 내부는 결국에는 내년 3월 12일 이전에 열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통령의 뜻과 의지에 맞는 당대표를 세움으로써 예. 당 자체를 공천권을 갖고 여당을 개혁을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여당에 있는 의원들이나 여당 쪽 인사들에 대해서도 뭐 사정의 칼날은 피할 수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거를 민주당처럼 대규모 사람들 다 조사하기는 힘들 거고요. 결국에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신뢰하고 믿고 능력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당대표로 세우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공천혁명을 통해서 본인의 뜻과 의지에 맞는 많은 사람들을 정계에 진출시킴으로써 정계 개편의 하나의 모습을 띄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여당 내부에서 대표는 수도권 출신이 돼야 된다. 최근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그렇게 얘기를 하지 얘기했죠. 않았습니까? 그것은 어떤 그 의미가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대통령과 교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MZ 세대에게 소구력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가 공천의 위험도가 뭐 낮은 사람, 그러니까 공천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사람을 당 대표로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받아서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맞아요. 다음번 총선을 위해선 MZ 세대에게 뭐 소구력 있는 사람을 당 대표가 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다 대통령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을 읽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당권 주자들 이름 하나하나 거명하면서 성에 차지 않아요.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예.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후보가 등장을 해서 당대표가 돼야 된다라는 대통령의 뜻과 의지를 대신해서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얘기를 그거를 추측을 해보면 제일 적당한 사람이 이준석 대표인데 이준석 대표는 안 할 것 같고 결국에는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분석하는 것처럼 한동훈 장관을 예.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한동훈 장관을 한번 띄워보고 분위기를 탐지해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51% 정도 있다고 봐요. 대통령이 현존하는 후보군들 그리고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에 대한 불신감이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정치를 좀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명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우파 쪽의 진영에서 차기 지도자 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등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론이 뒷받침해주고 안에서는 윤핵관들 65명이 국민공감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또한 룰을 당원 90, 일반 국민 10 이렇게 룰을 고치면은 한동훈 장관이 등장을 해서 당대표 되기 위해 되는 최적의 구도가 완성이 되는 거죠. 윤경호 의원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는 거에 120% 걸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전 가능성을 말씀드린 거지 그러한 한동훈 장관의 등장이 국민의힘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아니 그 손선승리의 뜻이 아니란 것은 아는데 플러스 효과다. 예. 그러니까 가능성을 하나 일단 염두에 장성철 두고 보시자. 소장께서는 가능성이 높다. 있다. 그러니까 높다. 네. 윤경호 의원은 120% 아니다. 예, 윤 대통령과 그 측근 핵심 세력들이 한동훈을 당 대표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아까 말한 90%의 당원, 10%의 일반 여론조사 등등으로 해서 당 대표 선출 규정도 바꾸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몇십 년인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역사를 스스로 그건 짓밟고 스스로 누워서 침을 뱉는 거다. 정당 정치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하루아침에 쌓아 올려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
25년 검사를 했던 사람 하나가 여론조사에 조금 비율이 높게 나온다는 그 이유 하나로 지금 끌어올리겠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요.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총리를 바꿔야 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바꿔야 된다라는 국면에 만약에 맞닥뜨렸다. 그래도 아마 한동훈을 카드로 쓸 거냐. 그럼 한동훈은 모든 곳에 갖다 넣으면 다 통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냐. 그리고 국민의 눈에는 그 지지율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다른 모든 능력을 다 덮을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를 쉽게 생각하고 덤비면 그게 될 거냐. 그러면 나중에 한동훈 당대표만 시키고 말 거예요? 차라리 지금 오히려 윤 대통령 이후에 정권이 계속할 수 있게 검사들 정권이 계속할 수 있게 한동훈을 오히려 대권 후보로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면서요. 그러면 당대표부터 대권 후보까지 탄탄대로를 그러면 계속 갈 거냐. 그런 점에서 어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저 기사 사실 파장이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봤거든요. 예. 저건 주호영의 입을 통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무슨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한동훈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보수 정당 내 지지를 하는 분들은 좀 부끄럽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한동훈에 대해서 맹목적인 지지를 지금 하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대요. 민주당은 한동훈 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아니 왜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가 앞으로 가고 축구조차도 이렇게 대단한 성과를 내는데 정치는 후진국으로 가는 거죠. 무슨 검사들이 나와가지고 대통령 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아니 그리고 그거보다 제가 2부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어가시죠. 15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